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9월 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공식 명칭은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인데요. 그냥 줄여서 푸른 하늘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해서 지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하긴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 그리고 기후 문제, 이런 걸 널리 알리고요.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게 물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의 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맑고 푸른 하늘을 오래도록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힘을 보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곡은요,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요 반달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네. 그렇죠? 저는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그 좋아하는 중 하나가 가을 되면 하늘이 너무 푸르고 넓고 맑아요. 네. 근데 근래 와서 참 푸른 하늘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 지정을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건의를 해서 지정한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걸 보면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2019년도 11월에 유엔에서 이거를 이제 그 한국에서 제안을 하고, 이제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이제 그 2020년도에 1회를 하고 올해가 2회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제안을 하는 걸 보니까 세계의 그 공기청정 대기날이라는 의미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하긴 요즘에 대기 오염도 그렇고 기후 환경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산불, 홍수, 정말 그 기후를 우리가 정말 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새삼 실감하는 일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재난재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은 물이 너무 많이 나고 또 한국에서는 사실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농사도 보면 조금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기오염 때문에 많이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네. 그래서 어릴 때 저 기억에 하늘이 굉장히 맑았거든요. 그리고 높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는 네. 그 사계절이 선명하게 항상 이제 푸른 하늘 노래도 이런 동요가 많았는데 저희 후손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 하늘이 색깔이 푸른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다른 색깔로 변하지 않을까. 네. 특히 또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그 맞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랑 막 그림 같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은 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비치면서 파란 하늘, 그다음 뭉게구름 같이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전에 중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하늘을 그리라고 했는데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애들이 회색으로 하늘을 그린 거예요. 그럴 수도 이 친구들이 보는 하늘은 회색. 그래서 근래 와서 대기오염을 많이 개선하고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늘은 파랗다. 근데 얘는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보면서 푸른 하늘의 날이란 이 기념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전 세계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캠페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푸른 하늘의 날 하면은 맞아. 우리가 이 푸른 하늘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회색빛 하늘을 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회색빛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네. 그 하늘이 회색빛 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중국의 그 탄광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우리 그쪽은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눈이 내리자마자 새까맣게 돼요. 그 탄광에 그 재가 이렇게 네. 떨어지면서 그래서 눈을 처음 보는 조카가 남방에 살다가 왔는데 네. 눈이 까맣단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얀 눈이 아니라 까만 눈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삽으로 위에 걸 차고 보고 이게 하얗다 이렇게 네네. 그 가르쳐준 적인데 얘는 막 갸우뚱하면서 다 새까만데 왜 밑에가 하얗는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푸른 하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보는 세상이 네. 밉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그 공기 오염이 최대한 되지 않게 푸른 하늘을 사실 이제 후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네. 좋잖아요. 그렇죠. 네.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도 푸르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와서 뭐 비염이나 이제 뭐 기관질 이걸 네. 보면 다 공기 오염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푸른 하늘이 꾸준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의 지구를 살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실천하셔야 되겠죠. 아마 앞으로 네. 이런 날은 뭐 자동차를 최대한 끌지 안 나가고 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오염에 뭐 담배를 덜 피운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캠페인을 네. 하면서 요 날만큼은 많이 기억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캠페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신영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 집은 어디지? 라는 글인데요. 전춘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드디어 기차에 올랐다. 이젠 침대석에 누워 모든 일에서 힐링되는 행복한 19시간을 누리면 된다.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가을의 전야를 누비며 부지런히 달렸다. 그런데 왠지 침대에 누운 지 1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그냥 무겁기만 했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홀가분함이 아니라 반대로 내 집을 떠나가는 무거움이다. 벌써 3번째로 다가가는 길이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홀가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반대로 마치 내 집을 두고 일보로 떠나는 듯한 기분이다. 내 집을 떠나올 때 머릿속에는 맴돌던 근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두고 떠나온 아들네에 대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더 몰려들었다. 그럴수록 어서 빨리 아들네 옆으로 돌아와 아들네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다. 점점 아들네 집이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내 집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스스로 그 결론에 적잖게 놀랐다. 그럼 내 집은 어디지? 내가 아들네한테 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아들네한테만 가지 말고 자기한테도 와서 밥을 해달라고 우스개 삼아 자꾸 두진다. 남편도 한국에서 셋집을 잡고 독식을 하며 일하러 다닌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나는 한 번도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마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수호천사처럼 남편이나 아들애가 시름 놓고 돌아갈 자기만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일인가 하며 스스로 가슴이 뿌듯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 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세 곳에 갈라져야 하는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며 살아갈 길이 과연 없는지?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어둠을 뚫고 계속 달린다. 기나긴 고민 끝에 내 사유는 점차 한 곳으로 집중되어 갔다. 세 식구가 세 곳에서 각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허무한 상황을 종결짓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토록 성스럽게 지켜가던 내 집을 포기하는 길이었다. 아들네는 이제 영영 내가 굳건히 지키던 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이젠 아들네를 따라 떠나야 할 것 같다. 동북에 특히 흑룡강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연해지구를 찾아 돈 벌기 좋은 이국 타향을 찾아 수십 년간 떠나고 또 떠나가던 것처럼 우리도 멀지 않아 이젠 그 향열에 끼게 될 것 같다. 그 바람에 퇴직하면
고향애랑 다니며 그리랑 쓰려던 내 야무진 꿈은 빛도 보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말았다. 내 집은 과연 어디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신영애 씨가 보내오셨던 내 집은 어디지 였습니다. 아주 긴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또 본인하고 이렇게 세 군데 떨어져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네.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많죠. 네. 이게 동포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그렇게 네네. 사시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지방에 집을 하나 잡고, 그다음 이제 교수님들이 부인은 서울에 집을 하나 잡고, 그렇죠. 그다음 또 일을 하는 네. 딸이나 아들은 또 다른 데서 이제 또 집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두 달에 이렇게 만나는 가족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주말 부부도 많으시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디가 자기 집인지 저희 어릴 때는 나가면 부모 있는 집이 본인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모도 이게 떨어져 사니까 도대체 어느 집이 본인 집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네. 중국 지역은 특히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려면 지금 19시간 기차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고속열차가 생겨서 그렇게 오래 가는 지역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 그 기차를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사지 못한다 예. 이러면 그럼 거기서 하루를 묵어야 되죠. 아, 그렇죠. 저는 이전에 저희도 가족이 5명이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은 계속 같이 살았는데 언니랑 나랑 남동생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 각자 다른 곳에 살았어요. 근데 학교 때문에. 예, 학교도 네. 그렇고 또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도 있고. 근데 언니가 그때 그 기차를 아마 90년대 후반인데 3일 동안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네. 멈추고 쉬었다가 그렇죠. 또 20몇 시간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제가 제일 오래 봤을 때 한 6년 만에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이 저희 집도 있고 우리 집 친척들도 또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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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어디가 진짜 내 삶의 위치지? 막 라고 헷갈리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영애 씨는 아무래도 아드님이 이제 연해지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좀 해주고 오고 싶은 거예요. 반찬도 좀 해주고 오고 맞아요. 싶고 아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고 싶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그런 부모님들이 특별히 동포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아들이나 딸이한테 특별히 이분들이 만약 이제 결혼을 했다 이러면 그 애들 키우는 것을 본인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네. 제가 제일 먼저 애를 낳았는데 제 애를 보고 곧 이어서 우리 언니와 아들 네.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 애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 보고 나서 딱 쉬려고 하는데 늦둥이를 또 남동생이 낳았어요. 아이고. 이제 또 다시 모셔야 또 되네요. 다시 시작이거든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아들, 딸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면 육아는 또 누군가가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그 지역에 가서 애를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찌 생각하면 그 동양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선생님을 촛불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네. 본인을 불태워서 이제 학생들 위한다. 근데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냥 생명이 똑같은. 끝날 때까지 애들을 위해서 자기를 태우는. 네. 신영애 씨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이제는 아들은 다 성장을 해서 좀 자기 스스로가 헤쳐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좀 으순도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집을 하나 이게 바로 내 집이다라고 느끼시면서 그 말년의 행복을 좀 갖고 맞아요.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까 아쉬움이 네. 남편이 집은 갈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자, 아마 신영애 씨가 이 글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들으시면서 맞다. 이제는 내 집은 내가 남편과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집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KBS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가족끼리 왜 이래란 드라마 있었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 OST 중에서 내가 말했잖아. 요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김춘식 씨가 보내왔습니다. 작가의 돈지갑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글쓰기는 고역이다. 뼈와 살을 깎는 아픔은 없지만 정신상 육체상의 이중 시달림을 겪는 고달픈 노동이라 하였다. 그런 만큼 글을 써서 발표한 후에 원고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또한 일반적인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보다 더 높은 보수가 차려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글쟁이들은 가련하게도 많은 경우 무보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글 쓰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글쓰기 열정도 점점 식어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날은 먼저 돈을 벌어놓고 글을 쓰라고 하는데 뜻인즉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창작의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글을 쓰면 살아가기가 여전히 어렵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시인과 작가를 꿈꾸지만 글은 밥이 될 수 없음이 엄혹한 현실이다. 중국이나 한국 문인 중에서 원고료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100에 1명, 아니 어쩌면 1000에 1명도 되지 않는다. 글쟁이들은 원고료로는 골백 번 얼어 죽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많은 경우 글을 발표하고도 원고료 한 푼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설사 원고료를 받는다고 쳐도 그 원고료가 형편없이 적다. 가끔 문우들을 만나서 원고료를 얼마 벌었는가 물으면은 다들 먼저 허구픈 웃음부터 짓는다. 몇 해 전 나는 에세이집 3권을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선 인쇄를 먼저 다 받고도 결국 출판사의 이런저런 원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에 또 몇 개 출판사에 글을 보냈는데 다 자비 출판을 권유하기에 아예 손을 놓고 말았다. 어쨌든 책을 내서 팔지 못해 경제적으로 미치고 싶지는 않다. 요즘 제한 조선족 문인들 가운데 책을 엮어놓고도 출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자비로 출판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의 빈곤은 글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너무 적게 받거나 아예 원고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글짓기를 주업 또는 제1부업으로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작은 원고료, 언제 받을지 기약할 수 없는 원고료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문인들은 거의가 가난이 뼛속까지 번져 있다. 글만을 팔아서는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글쟁이란 자부심으로 가난을 내쫓아 보지만 생활의 궁핍함은 엄연한 고통이다. 선비가 글을 잘하면 곤궁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처지가 곤궁한 뒤라야 글을 잘하게 되는 것인가? 가난이 문인의 숙명이라면 물론 슬픈 일이다. 어쨌든 쓰고 싶은 글은 써내야 하는 것이니 작가는 가난을 달게 여기는 인간으로밖에 될 수 없다. 가련할 손, 돈지가 빈 글쟁이들이여. 읽는 내내 마음이 좀 아프네요. 맞아요. 네. 이 글 쓰시는 분들이 사실 원고료로 사실 생활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고료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글 쓰는 작가라서 인정을 받았던 분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네. 글 쓰는 워낙 글 쓰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도 원고를 못 받고 무보수로 꾸준히 네네. 본인이 사랑해 쓰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글 쓰는 작가도 그렇지만 예술가들도 보면 항상 초상이 가난이라는 이 초상이 딱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작가가 네. 된다, 뭐 예술가가 된다, 미술한다, 음악한다 하면 저희를 먼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본인이 먹고 사는 것을 네. 이제 누군가는 걱정해줘야 된다는 이런 그렇죠.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주위에 보면 너무 예술을 좋아하는데 정작 이제 그 예술을 하는 시간 뭐 다른 일을 해서 네.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술을 하는데 가난보다는 예술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른 그건-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한동포 문인 협회도 보면 문인들이 협회지만 대부분은 다 다른 일을 하면서 네. 그 글 쓰는 거를 꾸준히 이어가는데 안타깝죠.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그 문인들, 그 네. 조선족 문인 여러분들 중에는 시를 쓰고 소설도 쓰고 막 쓰시면서 다른 일을 그 노동 같은 걸 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아는 생계를 분도- 유지하시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글 내용 보면 공사장에서 하는 글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은 공사장이는데 마음은 작가의 꿈을 꾸고 있고 네. 시를 쓰고 있고 시를 읊고 있는데 이게 현실과 그 작가의 삶이라는 게 너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작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전 먼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네. 내가 돈을 벌어서 얘를 먹여 살려야 되구나.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 이렇게 원고를 보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3편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김춘식 씨가 보내오신 글을 보니까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서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작가들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보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뭐 네네. 기고도 안 해주고 뭐 보통 이제 기고를 안 해주는 거 통보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서 소액이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작가들한테 너무나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춘식 선생님 그래도 글을 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련하다. 글쟁이들의 빈 지갑이라고 결론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글을 쓰시는 기쁨과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많은 문인 여러분들께 좀 이 가을에 좋은 글도 쓰시고 또 힘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선희가 불러주는 가난한 연인을 위하여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가볼까요?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부산에 총영사관을 개설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있는데 토카예프 대통령 서명도 됐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이 부산에 총영사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부산에 카자흐스탄 공화국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데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이 현지의 카dim포럼 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경남권에 소재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포함한 우리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또 편리한 영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카dim포럼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 수반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또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과시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시고요. 또 양국 사이에는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들이 있고 또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 추진의 아주 핵심 협력국입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최대 온라인 슈퍼마켓 플랫폼에 한국 식품 전용관이 개설이 됐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최대 온라인 슈퍼마켓 플랫폼인 아르부스는 현지어로 이제 수박이라는 뜻인데요. 네. 아르부스라는 이런 플랫폼에 한국 식품 전용관이 개설되어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카자흐스탄 K푸드 수출 시장에 아주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르부스는 카자흐스탄 경제도시 알마티와 또 행정수도인 누르sultan을 거점으로 하는 인터넷 유통 채널로서 근데 이번 한국 식품 전용관 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온라인 한국 농식품 전용관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거대 신흥국으로서 높은 한류 인지도와 또 이 자원부국으로서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죠. 또 그러한 어찌됐든 그런 경제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접하지 못한 내륙 물류 사정 내륙으로 인해서 물류 여건이 또 좋지 않고 이 기타 등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 농식품의 판매가 그닥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개척 시장으로 이직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르부스 거기 슈퍼마켓 플랫폼에 우리 농식품 전용관을 통해서 이 유자차, 또 어미자, 녹차, 또 국산 곡물 라면 등 농가소득 품목을 중심으로 이 메인 화면에 배너 광고, 또 온라인 판촉, SNS 마케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두 가지 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이 매년 제작이 돼서 사할린 동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달력 제작을 위한 모금도 시작됐다면서요? 지구촌 동포연대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2022년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 없는 날 등 일상생활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7번째 제작입니다. 러시아 달력의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과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문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하기 시작하여 올해도 카카오 가치를 통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합니다. 사할린 동포와 한국의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달력은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전국 청년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사할린에서 아스트라와 섬들 전국 청년 포럼이 열렸거든요. 이번 포럼은 러시아 82개 지역에서 500명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이 포럼에 올해 참가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9대 1의 신청 경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 개막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환영사가 대독되었고 참가자들을 직접 발레리 르마니엔카 사할린 주지사가 환영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3가지 방면을 발표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스미르니, 카르사카, 니벨스콤시를 방문했고 사회적 개세관, 친환경화 과정 및 창조산업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계획들도 소개했습니다. 포럼은 사할린 주정부와 연방 청년촌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 제작을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지난달 10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이나 생일 또 농사일, 손 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은 러시아에는 음력 달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7번째 제작입니다. 역시 온라인 모금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올해도 카카오 가치를 통해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할린 동포와 우리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달력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할린에서 청년 포럼이 열렸다고 하네요. 참가 인원이 많아서 경쟁도 대단했다죠. 9대 1의 신청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요. 애국적인 방면, 둘째는 에코, 셋째는 창의성 분야에서
참가자들이 사할린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사회적인 기획안도 내놓고 친환경화 과정 그리고 창조 산업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자신의 기획들도 소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할린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사할린 지역의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좀 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자, 지금부터 스무고개를 할 텐데 뭔지 맞춰보세요. 네. 나 스무고개 왕인데 내가 1등 해야지. 어림없는 소리. 오늘은 내가 1등 할 거거든. 자, 싸우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선생님. 원숭이. 선생님, 저요. 그래, 선일이가 말해봐. 바나나요. 땡, 틀렸습니다. 동물원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가을에 나는 것. 가을에 나는 거? 선생님, 저요. 천송이요. 천송이? 왜? 제 생일이 가을이거든요. 아, 땡. 천송이 아닙니다. 선생님, 힌트 주세요. 청송. 청송이 어디지? 에이, 경상북도 청송이잖아. 선생님, 맞죠? 네, 맞아요. 원숭이, 가을, 청송? 대체 뭐지? 청송이 이게 아주 유명한데요. 다음 힌트는 빨간색입니다. 저요. 정답, 저요. 선일이가 조금 빨랐으니까 먼저 말해봐요. 네, 선생님, 이것이요. 오, 딩동댕. 이것 정답 맞췄습니다. 나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지. 다들 잘했어요. 오늘 스무고개 선물은 이것입니다. 에게 고작 이거예요? 너 먹기 싫으면 놔줘. 나 이거 엄청 좋아해. 됐어. 내 선물을 왜 네가 뺏어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아이고, 스무고개를 남학생이 맞췄네요. 원숭이, 가을, 청송, 빨간색을 말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이것. 그렇군요. 이것은 가을에 나죠. 청송이 이것이 많이 나 이것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이것이 익으면 빨간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빈파, 평과라고도 하는데요. 능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입니다. 이것은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요. 8월 하순 이전에 수확하는 것을 미광, 아울이라고 하고 9월에서 10월에 나는 것을 홍로, 홍월, 양광이라고 부르고 10월 하순 이후에 수확하는 것을 부사, 홍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이것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도 좋고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이것은 날로 먹어도 좋고요. 잼이나 주스, 술, 식초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금이 제철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입니다. 익으면 빨갛게 되고 추석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사과, 2번 옥수수, 3번 망고.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이것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이것은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이 이것 제철이라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요즘에 나는 햇 이것, 특히 맛이 좋아서 추석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 이것 어떻게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만의 이것, 어떤 요리 방법이나 먹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많이 바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셨어요? 예, 사실은 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광복 76주년 그리고 홍범도 장군 서거 78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8월 15일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침 홍범도 장군 관련 유물이 일부가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도 준비는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기념 홍범도 장군 특별 전시회를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을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특별 전시회는 잘 끝났습니까? 네,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이 남긴 유품이 국내적으로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소련 땅에 계셔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유해 봉환을 계기로 널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그 기회에 우리가 특별 전시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네. 더구나 지금 이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주를 떠나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와주셔서 네. 보고 느끼고 정말 많은 감동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육체적으로 고생은 했지만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유품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홍범도 장군이요. 1920년대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그렇게 소련으로 건너가고 그 전에 또 1907년 8년에는 우리 국내에서 의병운동을 하면서 일본군과 많은 이 전공을 세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다 일본군과 일본 경찰에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어떤 유품들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이 강제주를 당하셨고 그 당시에 또 연세도 노령이었고 그래서 정말 홍범도 장군 유품이 많지가 않은데 저희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1929년에 찍은 그 사진이 남아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홍범도 장군 묘지를 수리하면서 묘지를 새로 단장하면서 그 레닌기츠사 신문 사원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밀접하게 가까이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분들이 쓴 짤막한 회상기 네.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이 생전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홍범도 장군 생전에 연극 홍범도가 무대에 올려졌는데 네. 그때 무대에 오른 연기를 했던 배우들의 사진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서적이나 또 희곡 작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보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고려인들의 이런 역사와 이런 고려인들의 아픔 그리고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거주했을 때 정말 고려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희생했다는 것을 네. 몰랐는데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고 네네. 또 역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네. 홍범도 장군의 그 사진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런 그 유품들을 직접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가를 절절히 느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네. 또 우리의 역사의식을 널리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네. 홍범도 장군의 특별 전시회가 끝났지만 그 고려인 역사 유물 전시관에 가면은 언제든지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일단은 홍범도 장군 특별전을 하고 마쳤기 때문에 네. 예전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일반 이 고려인들의 160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전시해서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 이걸로 지금 운영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또 우리나라의 그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기념일에 즈음해서 이런 특별전을 또 수시로 열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생활도 하셨고 또 고려인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병학 관장님께서는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감회가 새롭지 않은 분이 없을 것이고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오래 살았고 또 거기 살면서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안장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 묘역에도 제가 여러 번 가봤고 네. 또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홍범도 장군 관련 기사나 또 이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도 접하고 또 직접 홍범도 장군을 만나본 그 1세대 어르신들로부터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남일 같지 않고 저로서는 정말 이번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동안 홍범도 장군님에 제가 푹 빠져서 좀 지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김병학 관장님도 지금 홍범도 장군의 뭐 유족이나 가까운 분들도 만났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홍범도 장군의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에서 항일 투쟁을 할 때 정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부하들을 이끌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이다. 이 이야기와 또 그 외에 홍범도 장군이 참 덕이 많고 너그러우셨던 분들이다. 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범도 장군이 고려인들한테 큰 존경을 받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된 것도 적진에서 용맹하게 이렇게 그 솔선수범해서 전투에 임했다는 것과 또 부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덕으로 대했던 이런 측면 때문에 고려인들에게 정말 큰 존경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홍범도 장군 특별 전시회를 열게 된 계기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